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미국이 최소 30일 동안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리드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좋은 통화를 했다며 관세 부과가 유예됐음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증시 대표 AI 수혜주 팔란티어가 깜짝 실적을 발표해 시간 외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시간 외 거래에서 팔란티어는 19.33% 폭등한 99.9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나스닥이 1% 하락하자 전기차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루시드만은 홀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5.17%, 리비아는 1.35%, 니콜라는 8.86% 각각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 촉발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일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39% 하락한 228.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전날 밀리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캐나다 역시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눌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팔란티어 호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가가 시간 외에서 20% 가까운 폭등세를 알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조용찬 소장의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트럼프 관세 그리고 딥시크 쇼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층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전 리포트, 관세 전쟁의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나스닥 지수는 1.2%로 3대 지수 안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6%,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0.28%,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시행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렸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도 오후에 추가적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캐나다 역시도 한 달 동안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에 중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4일부터 시행될지 전 세계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3.15%, 포드는 1.8%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는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10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7%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장 대비했을 때 0.54% 상승하면서 배럴당 72.92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술주 낙폭과 함께 1%가 넘어가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메타를 제외한 M7을 모두 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3.39% 떨어지면서 228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회복을 위해서인데 전문가들은 딥시크를 탑재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아이폰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떨어졌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경우에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서 오픈 AI의 최대 단일 투자자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2.84% 꽤나 크게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 저자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주가 폭락을 두고 이것은 시작이다라면서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의 역사에서 선두주자가 반드시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0.11% 떨어지면서 M7 안에서도 낙폭 자체는 꽤나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드론 배송을 잠정 중단했다고 드론라이프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과 애리조나주 톨레스에 있는 시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M7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1.2% 올라가면서 현재 7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플랫폼스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핵심 사업 부분의 전망이 긍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자본 투입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1% 넘게 떨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알파벳 주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 증가한 96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06억 9천만 달러에서 261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M7 안에서 낙폭 가장 크게 형성하면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대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주가가 70% 가까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팔란티어입니다. 현재 1.52%로 일단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 힘입어서 주가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4분기 EPS는 0.14달러로 시장 예상치 0.1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8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억 840만 달러 대비 36% 증가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 7억 7,600만 달러에서도 상회를 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AI 혁신 중심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국방, 공공, 민간 부분에 공급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AI 수요 증가와 기업 고객 확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3.2% 정도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EC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이사회는 FBI 국뽕 후보와 교육부 장관 후보를 포함한 내부 인사들에게 제한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파텔과 맥마흐는 각각 2만 6천 주에 가까운 제한 주식을 부여받았고요. 이 중에 25%는 즉시 행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2027년 3월까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이번 주식 지급은 공직 후보자들에게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충돌 논란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법률과 윤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캠페인 법률센터의 윤리 담당 이사는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 정책 결정이 대통령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쉬입니다. 허쉬는 0.98%, 거의 1% 가까운 낙폭 형성했습니다. 미국 식품업체 허쉬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코코아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장기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허쉬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를 기존 153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습니다. 일단 종가를 보자면은 147달러였기 때문에 꽤나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허쉬의 2025년 예상 EPS를 기존 7.95달러에서 7.65달러로 낮췄고요. 2026년 EPS 전망치는 기존의 8.5달러에서 7.05달러로 대폭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장 컨센서스 8.07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안보 우려로 서방 국가에서 이용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선 저변을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성능 개선에 이용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부는 AI 인프라 스타트업 실리콘 플로우와 협력해 자사 어센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 V3와 추론 모델 R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부 관계자들은 춘제 연휴 기간에도 출근을 했는데요. 딥시크의 AI 모델을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도 자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텐센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R1 모델을 탑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기술 협력과 지원으로 딥시크의 사용은 크게 확산되고 있고요.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도 역시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주 정부 소유의 기회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요. 대만 정부도 각 부처와 기관에 딥시크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딥시크 사용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당초 오는 4일부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련의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또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매 억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25% 보복 관세로 대응합니다. 동시에 일부 캐나다 주 정부도 자체적인 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온타리오 주정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4일부터 공기업인 LCBO 매장들에서 미국산 소유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CBO는 온타리오주 내 유일한 주류 도매업체인데 시장 조사업체의 OE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주류 수출국 2위는 캐나다, 그리고 2,590만 달러어치가 수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캐나다와 사이에서 관세 역시 철회가 됐기 때문에 30일간 유예를 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포를 놓으며 모든 국가로부터 적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건데요. 미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3,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이미 보고했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1위 수입국은 유럽연합인데 5,763억 달러어치를 들여왔고 또 2위는 멕시코, 3위가 중국, 4위가 캐나다 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로 관세 전쟁을 확대한 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EU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1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4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해는 왔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로 경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제조 PMI는 50.1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이는 로이터 통신의 시장 전망치 50.5를 밑도운 수치입니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미중산업전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은 지어졌는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철회와 관련된 철회는 아니죠. 일단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장 초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60포인트나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가 이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들, 특히 이제 수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65% 관세분을 어느 정도 수입업자가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니까 1인당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부담이 아무래도 가계는 830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개국의 GDP가 900조 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리스크 회피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새벽 3시경에 트럼프와 멕시코 정상 간의 전화 회담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가 국경 경비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1개월 정도 보류가 됐는데요. 하지만 EU와의 일률적인 관세 부과가 남아 있고요. 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협상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 하락한 235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락했어요. 다우지수는 120포인트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23% 하락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는 0.76%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보류가 됐는데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부과 역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취임 첫날 대통령령으로 서명한 관세 정책 그리고 선거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부분들 언제쯤부터 발현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일률적인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EU와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관세 부과를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세수 감소 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또 국가 간 문제에서 이제 관세를 적극적으로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세 부과가 이번 4개국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0.3%포인트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예정되고 있는데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GDP는 0.4% 하락하고 고용은 34만 명 정도 감소한다 그럽니다.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미국의 생산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동량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그만큼 많은 돈을 세이브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을 창출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보다도 40% 정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맞대응 관세도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승자 없는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7%나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얻고 몇 주간 더 강경 모드로 관세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간은 성장 촉진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관세 그리고 세제 혜택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 기업을 더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철강이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중국과 관련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60% 관세 폭탄이 부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무역 적자 축소와 더불어서 세수 감소를 충당하려는 목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 줄지어 유예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세 1탄에 이어서 모든 수입품에 일률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트럼프의 그 선거 공약에 따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일률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0.3%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 그 악영향을 받는 그 업종들 보면 아무래도 수송 기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식품 가공, 섬유 의복 순이 됩니다.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막대한 물동량이 60%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업종, 기타 제조죠, 귀금속이라든지 액세서리, 의류, 운동용품, 오락용품 쪽에 그 수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변에 니어쇼링 전략을 썼는데 이제는 미국 현지에 들어가서 지역 그 블록화라든지 로컬 최적화의 경영 방침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생산 비용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멕시코보다도 5배에서 8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25% 관세가 오히려 내는 게 더 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내 공장 유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더 빨리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이번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물동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판매 이익도 감소하는 이런 악영향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절하됐다는 측면에서 관세와 관련된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송 기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완성차 업계 역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현지에 들어가서 로컬 최적화 경영 방침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인건비 아니면 생산비가 너무 비싼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부정적인 것만 먼저 들어봤는데 어부지리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앞으로 크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뒤끝이 아주 강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60%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치라든지 그리고 그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미중 간에는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차에 초기서부터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여서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미국 내 그 정부 펀드를 만들어서 틱톡을 매수하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20년에 나에게 약속했던 2천억 달러 미국 제품 수입을 왜 안 해줬느냐. 이 차에 당장 수입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대응하는 브릭스 그 유닛이라는 통화 도입도 이제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그 관세가 13% 부과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10%가 아니라 60%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면 상당히 경제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국 대회도 박탈하면서 중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무제한 관세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는 수혜가 되는 소식인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200% 관세 부과를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의 그 수입 시장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GDP도 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라든지 기계업종, 기타 제조 쪽은 아무래도 중국의 틈새를 메꿀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플러스적인 면이 강하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우리와 미국 시장의 그 완성차 시장을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우리의 그 환율 절하폭이 크다는 측면에서 반사 이익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업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어제 히토류 관련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세 얘기 많이 나눠봤으니까 딥시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딥시크 충격으로 우리 증시 역시 내림세를 보여줬었고 계속해서 기술주 위주로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은 그래도 그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패닉성 매도 물량이 진정되면서 기술주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역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발 기술주 하락, 일단 일단락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추가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것은 작년 그 여름이었죠. 미국을 넘어선 AI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상개념 플랜을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957년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미국보다 쏘아올리면서 미국 안에 스푸트니크 쇼크가 이번에 그 딥시크발 쇼크로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성 AI 서비스의 좋고 나쁨을 그 나타내는 그 주요 지표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기술력 그리고 반도체라는 세 가지 퀄리티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14억 명이 긁어모은 데이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은 세계 1위 정도 수준이 되고요. 또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뭐 600만 명씩 쏟아질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톱
그 AI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앞섰던 것은 반도체 부분인데요. 하지만 딥시크라는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반도체 기술 세대 같은 경우는 격차가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블랙스완 효과가 가져왔었는데요. 딥시크가 개발한 성장 AI 모델 RA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최첨단 반도체를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델 개발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560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AI 개발에 거액을 투자한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 시장에서 패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AI 거품 붕괴 뒤에 살아남은 승자는 아무래도 저비용에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 기대감으로 그동안의 나스닥 100 시장, 그러니까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시장과 관련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이제 깨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과 관련해서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26.3배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10년 평균 22배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말고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오만이 스푸트니크 쇼크에 무너졌듯 AI에 대한 미국의 자만으로 구겨졌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럼 이참에 AI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AI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네, 주식시장과 그리고 AI 업계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데요. 주식시장 업계는 2007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금융과 관련돼서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이 붕괴되는 걸 봐왔다는 거죠.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우위가 무너짐에 따라서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AI 업계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발 그 쇼크로 인해서 저비용 AI 모델과 최첨단 반도체가 합쳐지면 인류보다 1만 배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인공 초지능 ASI 시대가 빨리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공 초지능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뇌와 컴퓨터를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인류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누게릭병이라든지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불치병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인간이 12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신에 준하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판단, 사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니틀리 스콧 감독의 프로테메우스 2의 엔지니어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AI와 관련해서는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데요. 인터넷이라든지 PC가 보급이 되면서 저사양의 그 제품들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서비스 보급을 늘렸듯이 이번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텐센트,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델들을 그걸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기업만 무려 4,700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속속 시장에 참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만 무려 AI 프로젝트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또 가팜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5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생성 AI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제 앞으로 최첨단과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2030년에는 AI와 관련된 시장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가 중국의 스타트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우선 여기에서 화웨이 그리고 텐센트와 같이 중국의 대기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주도의 저비용 AI의 확산, 보급화,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딥시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진위 여부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소송전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챗GPT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를 대량으로 출력했을 경우에 이용료가 불과 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서비스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테크놀로지 업계의 우위성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데요. 딥쇼크가 앞으로 초래할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선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필요한 연상 능력이 이제 극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는데 그 생성 AI 하나만 하더라도 진짜 그 온열기를 10대 돌리는 정도의 엄청난 전력을 소비를 했었는데 이게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추론 시에도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고성능 PC, 여기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갔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AI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픈 소스의 딥시크가 이제 시발점을 해서 다른 벤처 기업들도 이를 속속 모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보다 더 싼 저비용의 AI가 계속 나오면서 가성비 좋은 AI가 활발하게 시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AI와 관련된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이제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도 이제 크게 늘릴 필요가 없어지고요. 세 번째는 AI 서비스 판매 가격이 이제 디프레이션 시장에 들어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직 시장은 AI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투자 급감만 감지한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수요가 들면서 원유 가격 하락도 이제 트럼프의 원유 증산 압력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막대한 투자를 해온 가팜들 같은 경우는 투자 횟수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주가 수익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이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주가만 크게 하락했을 뿐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들 같은 건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AI 가격이 떨어지면은 AI 시대를 좀 앞당길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되겠지만 길게 보면 AI가 가져온 시장의 변혁이 새로운 기술 혁신 제품을 출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아주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AI와 관련된 가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물실 호기의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산업 지형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아주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관세 유예 낙폭도 축소하고 팔란티어 호실 일정도 시간 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 열리는 미증시 상승 전환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인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중국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력 화음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반등시는 좀 매도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단타를 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인사이트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트럼프 관세 및 딥시크 쇼크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몇 주간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요. 생성 AI 버블 붕괴 그리고 기술주는 조정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저비용 AI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 시약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84% 급락한 116.6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시총도 2조 8,57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라별 관세 이외에 품목별 관세도 고려하고 있고 또 품목별 관세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서 연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 등을 통해서 반도체 대부분을 위탁 생산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이중으로 충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캐나다산 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나눴다라면서 제한된 관세는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 중단될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과 인력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또 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펜타닐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캐나다는 펜타닐 차례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또 국경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조직범죄, 펜타닐과 자금 세탁을 퇴치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직범죄와 펜타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지침에 서명했고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 CEO가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카카오와 전격 동맹을 맺는 등 점점 더 경쟁이 격화하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본격적인 거점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는 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을 개최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올트먼 CEO를 비롯해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트먼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파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방문이 이뤄져서 눈길을 꼽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이번 방한 기간 카카오와 협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카카오 정신화 대표의 기자 간담회에도 깜짝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을 두고 견제와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데이터 무단 수집 조사 등으로 딥시크를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AI 모델 R1을 자신의 플랫폼에 탑재하며 적극 활용에 나선 것인데요. 4일 IT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딥시크가 오픈 AI API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은 지난해 하반기 딥시크 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오픈 AI API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직류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출한 정황을 보였는데요. 이런 보안 우려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 인프라에 R1 모델을 답다퉈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에 동참을 하면서도 또 R1의 저비용, 고효율 장점을 자사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실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도 기존 감산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화상회의로 장관급 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이런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JMMC는 석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오펙 플러스의 행동 방침을 제시하는 곳이고요.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12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펙과 비오펙 국가의 전반적인 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위원회가 생산량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재 일평균 586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오펙에 유가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했던 요청을 일축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1.2% 하락했고요. M7 기업들도 대다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와 관세, 어느 정도 유예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죠. 이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한마디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관세 전쟁 다음 타깃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양지수는 약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특히나 개별주 역시도 약세 흐름을 크게 보여줬었던 하루였습니다.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챗 GPT 아버지의 한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샘 올트먼,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제 장중 카카오 주가 역시도 폭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챗 GPT와 함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었고요. 딥시크 반사 이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계 코스닥 기업들도 들썩였습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중국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GRT 역시 큰 폭의 강세를 연출했고요. AI 관련주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상한가 터치했고 전반적으로 낙폭이 확대됐었던 종목들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었었던 종목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분간 딥시크 열풍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딥시크 보안과 관련된 우려에 정부 그리고 기업이 딥시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안 관련주 역시도 약세 흐름을 함께 보여줬었고요. 전날 차익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관련주 강세 지속 속에 GRT는 상한가 터치했고 유리 기판과 액침 냉각 테마도 하락한 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HM과 관련해서도 소부장단에서도 내내 약세를 보여줬었고 어제는 사실 상승했었던 테마들보다 하락한 테마가 조금 더 많았었던 하루였었죠. 중장기적으로 AI의 발효를 잡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인을 얻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테마, 불공정 거래와 무임승차는 거절한다라는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어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히토류 테마로 함께 엮여지고 있는 유니오는 27%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을 때마다 유니오는 함께 상승세를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반사이익을 얻었고요. 중국 흑연 덤핑 철퇴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래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핀에서 일부 흑연을 함께 추출하면서 그래핀 관련주도 함께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적자 전환한 모습입니다.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리튬 테마 역시 모두 일제히 낙폭을 확대해 나갔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덮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반납하면서 후퇴한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다시 올라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상당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 특히 계엄 직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잃지 않을까 하는 전망 속에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던 테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뉴페이스로 살아올라온 마기 상어가 있습니다. 최대 51억 배럴 매장 추정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관련된 관이음새, 피팅 밸브 전반적으로 시추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었고 석유공사부터 시작해서 함께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동해가스전이 상업화하기 전까지는 10년 가까이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움직였었던 특징주 삼양 LC캠 코스닥 상장 첫날 20% 장 초반에는 급등하더니 결국 장 막판에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20% 넘게 하락하면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많이 켜졌던 이유는 일단 지수 자체가 흔들렸었던 데 이유도 기인하고 있는데요. 백캠 논란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처음으로 2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2만 9천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 백캠 논란 어느 정도 굉장히 고가의 햄이었고 선물용이었는데 사실상 제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일단 애초부터 너무 고가의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논란이었습니다. 주지훈을 앞세워서 오징어 게임을 제친 이 드라마 저도 봤었는데 는데요. 주지훈이 소속된 이 블리츠웨이 스튜디오가 날개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어제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줬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4%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영풍과 MBK 쪽에서 최윤범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고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개장까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여파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지수가 어제 크게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딥시크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겹친 악재였기 때문에 더 크게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또 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새벽 사이에 멕시코랑 캐나다 사이에서는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은 불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에 앞서서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챗 GPT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하는 날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광폭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먼저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랑 이시바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제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게 되면서 오픈 AI랑 같이 합작 법인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픈 AI 개발자 워크숍이라고 불리는 빌더랩이 한국에서 개최가 되고요.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일본 방문을 하고 나서 나왔던 코멘트들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넥스트 아이폰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AI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음성이 핵심이 돼서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건 이제 개발 단계에 구상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제품 공개까지는 최소 몇 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될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던 시장에서 자체 반도체, 그러니까 ASIC 시장으로 좀 확장되는 트렌드가 확인이 됐었는데 샘 올트먼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남겨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IC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주들 중에서 그나마 좀 대표적인 게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가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AGI 반도체는 4년 내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놨는데요. AGI 반도체라고 하면 지금 우리 AI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정도의 반도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트먼 CEO가 어제는 4년 정도로 숫자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심층 추론 모델이라고 불리는 딥 리서치를 어제 깜짝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제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피해를 봤던 쪽 중 하나인데 R1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정확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딥시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한을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보셔야 될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수뇌부랑 회동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같이 좀 추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까지 참석하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좀 잘 되게 된다면 갤럭시 스마트폰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 GPT를 같이 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면 온디바이스 AI까지 오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카카오, 크래프톤 대표도 같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엔 카카오의 기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 여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트먼과 카카오가 이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카카오가 종가상 이제 9% 넘게 상승하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컨대 이제 지난해 카카오에서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를 했고 아마 여기랑 관련돼서 협업이 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사전에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은 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무래도 만약에 이 카나나랑 협업이 되게 된다면 챗 GPT를 카나나 서비스에 실어서 LLM 모델을 좀 같이 구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카카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합니다. 여전히 2,500선은 좀 하회한다라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요. 2,483선으로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1% 넘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랑 그제 좀 팔았던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틀 사이에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다 만회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굉장히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2,450선대로 내려갔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700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간밤에 있었던 어느 정도 좋은 소식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9% 올라가면서 710포인트 선 그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와 의약품 쪽에서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래도 화학 쪽에서가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 뜨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어제 낙폭이 꽤나 심했던 업종들이었죠. 기계부터 전기전자, 운수, 장비까지 어제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제조가 1.5%를 웃돌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 쪽에서가 2.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쪽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살펴봤더니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을 살펴봤더니 어제 유일하게 올라갔던 출판 매체 복제 쪽이 오히려 오늘장 안에서는 좀 빠져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은 1.8%가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왔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로 반도체 종목들 어제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 14일 49,900원을 찍었던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던 게 어제 하루였습니다. 종가로 봤을 때는 51,00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일제히 좀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1% 올라가고 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칩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함께 좀 리스크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크게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와 TSMC를 컨빅션 리스트, 즉 최선호주에서 제외시키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냉각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1% 그리고 1.76% 다시금 되돌려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2차 종목들도 함께 좀 타격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관세를 25% 4일부터 부과를 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타격이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있었지만 일단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한 걸음 좀 쉼을 돌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2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권 공백 없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장 안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어제장의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난달 국산 자동차 5개사의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좀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반영이 됐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새벽에 있었던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어저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컸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가 넘어갔었고요. 에코프로가 6%가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모두 다 2.4%, 2.6%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병용 투여한 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간세포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3배 이상 연장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장 안에서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펼치더라도 로봇주들은 오히려 굳건하게 잘 갈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 2기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오늘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을지 혹은 하락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개장 분위기 봤을 때는 대부분 종목들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어제장 안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가 전자기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그대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도 모두 다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 LIG 넥스원이 7.4%로 아주 강한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섹터 안에서는 배터리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 관세라는 키워드로 우려감이 컸었던 만큼 그만큼 낙폭도 크게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비워진 채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에코프로 BM도 함께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0.9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업종들 안에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0.5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이 조기 인도에 성공했다라는 추가적인 소식도 들려왔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 한국조선도 0.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1.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회사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독감 유행이 지연이 되게 되면서 고마진 제품인 독감 백신과 치료제의 성장 매출이 좀 제한됐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5조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어서 손해보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보험조도 0.8%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커브리지 손해보험사의 합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16%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멘트를 달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이제 다시 관세 이야기가 한 달 유예로 좀 바뀌게 되면서 어제랑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색도 많이 바뀌었고 어제 빠진 거 대비해서 다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여전히 외국인이 조금 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선물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어제 상승을 했던 AI와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주들이 반등폭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섹터들에 대한 반등폭 그리고 지금 보면 갤럭시 S25가 사전 판매에 대해서 130만 대가 팔렸다는 경이로운 소식도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 관세와 관련돼서 불법 이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 중심은 유럽과 또 일단 무역의 한 8위, 9위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권의 일단 관세에 대한 흐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반등이 안심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미리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보면 오늘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금 가격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또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 천연 원자재에 대한 반등폭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흐름인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이 정상회담 이후에 위안화에 대한 절상 카드가 어느 정도 먹힌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뭐 어느 이제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또 호재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또 트럼프 스타일이기도 하죠. 일단은 던져놓고 협상에 조금씩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어제도 그게 그대로 좀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한 달을 막긴 했지만 한 달 뒤에는 또 다시 또 불거질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시장은 또 민감도가 좀 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제처럼 지수가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는 건 또 이제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번 주가 경제지표 매크로 지수 발표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이 ISM 제조업 지수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걱정이 안 되지만은 이제 7월 7일에 있을 또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가 조금 더 엮여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수출,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지어서 이제 현지화되는 이제 비중을 우리가 상장사 중에서 흐름을 본다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관세에 어느 정도 여파를 받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흐름도를 한 번 더 우리가 상단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지수단 2,400 언더에서는 과거의 트럼프 1기 시절에서 PBR 0.82배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400 언더에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바이더 딥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의 또 관점으로도 한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은 사실 이 샘 올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이 오픈 AI와 관련된 카카오의 협업 그것들이 시장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하드웨어를 비롯해서도 소프트웨어의 훈풍을 또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에 있는 최근 들어서 뭐 엔터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카페24를 비롯해서 일단 무형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먹거리는 그래도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당분간 관세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엔터, 카페24 같은 무형 자산 혹은 뭐 석유나
트럼프가 좀 칭찬했던 태양광 이런 쪽은 무풍지대라고 본다면 이쪽으로 그러면 해지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분기 실적은 역성장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뭐 7만 언더까지도 일단 나와주는 상황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범용 반도체 실적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1분기가 조금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종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5천억 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그 국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약점으로 부각이 됐는데, 중국의 딥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기업도 어느 정도 틈새 시장에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리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대비해서 최근에서 주도주로 여겼던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조정폭을 일부 받는다면 저점에 대한, 이게 뭐 우리가 긴 롱텀으로 봤을 때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 조정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하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해서 주가가 많이 반등을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을 한다면,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변화돼 있고 지역도 뭐 중동이라든가 북미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400 언더로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바이더딥, 그러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가 시장의 키워드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무풍지대 쪽으로 있는 섹터에서도 해지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보면 오늘 많이 오르네요.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일단 개장하고 나서도 계속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 기다렸던 엔비디아 퀄테스트 소식 있었을 때도 혹은 자사주 매입한다, 소각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을 때도 반응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49.8%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주가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뭐 HBM3E 8단이 통과됐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가 선점을 빨리 하느냐, 그게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3E 8단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삼성전자의 호재보다는 SK하이닉스죠. 너네 그만큼 늦구나. 더 잘하고 있구나. 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악재 요소, 이제 파운드리 악재라든지 사법 리스크 악재라든지 HBM 악재 중에 하나가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수급입니다. 수급적 논리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분기, 2분기가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범용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분기에 6조 이상의 이제 실적을 거뒀고 2분기에 10조 가량이 영업이익이 달성을 됐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역기조 효과라고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흐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특성상 주가의 선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반등 여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맹점은 어느 정도의 수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사주느냐를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은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력도 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누가 고를래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그렇죠. 아까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충분히 더 우리가 무게감을 좀 더 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워낙 좀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는 또 분명히 놓여 있는 구간이 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번에는 금융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게요. 국민연금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이 금융 지주사들 관련해서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마침 오늘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은 KB금융지주가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금융 쪽 실적 믿고 일단은 담아봐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해 이제 합산 우리가 은행주 뭐 4개사, 5개사 합산 실적 보면은 사상 최대 또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PF 충당금이라든가 민생 자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출을 일부 했기 때문에 4분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기저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KB금융을 보더라도 우리가 핵심은 탑픽은 KB금융이지만 KB금융을 보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1월 달 보니까 수급이 한 30만 주 매수 우위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에 전체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금융업종만 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하나금융지주 이제 2월 4일 실적 발표 오늘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KB금융에서 핵심은 하나금융지주보다는 KB금융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달이죠. 한 6천억 정도 은행주들 계엄 사태 때문에 제일 많이 판 섹터 중에는 은행주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B금융 주가를 이제 보면은 고점 12만 원대에서 지금 한 20% 이상 폭의 조정폭을 좀 받아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탑픽은 계속 KB금융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 JB금융 좀 가벼운 쪽도 반등폭을 좀 일정 부분 빠르게 일단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일단 이 회복력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은 대형 이제 은행주 쪽으로의 패권을 어느 정도 흐름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 이제 금융주 함께 말씀을 해드렸듯이 뭐 한 달 만에 한 1% 정도의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 쪽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고 있고 또 잘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 순매수에서 삼성생명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쪽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으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어떤 테마들 이름 올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큰 틀에서 AI로 좀 묶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지만 올트만 CEO가 오늘 방한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까지 대표들을 좀 돌아가면서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오전에 이제 카카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 텐데 여기에 올트먼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제 GPT랑 오픈 AI 관련해서 카나나랑 협업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 어제도 이제 한 9% 넘게 종가 기대감 속에 마감을 좀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주가 추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야기가 잘 된다면 갤럭시에 챗 GPT가 담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이디어 확장한다면 온디바이스 AI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제주 반도체도 강하게 좀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입니다. 사실 개장하고 바로 반응이 나온 건 아닌데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양자컴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내용 보면 상용화가 이제 좀 짧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10년에서 20년 이야기한 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짧게 수정이 된 거라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은 방산입니다. 이쪽은 수주가 워낙 탄탄한 곳이라서 실적에 대한 걱정은 좀 없지만 가격이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섹터긴 합니다. 조선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2기 시대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섹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AI 쪽이 일단 핵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팔란티어가 시간 외로 뭐 20% 이상의 맞아요. 급등, 이제 순이익이 약 이제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약 한 20% 이상 일단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도를 보면은 관련주 중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틀 연속해서 급등을 하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코난 같은 경우도 국내 국방 일단 이 시스템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둘 수가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청의 국방 관련된 이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는 팔란티아 실적을 계기로 해서 세론에 대한 단기적인 세론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으로 흘러갈수록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 적자의 흐름폭을 돌아세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간추려 본다면은 뭐 엔노비라든지 아니면은 솔트룩스라든지 이렇게 흑자 전환, 일단 3분기 흑자 전환을 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가 좀 더 단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죠. 우리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를 일단 출시를 하면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줘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와 올트만의 협업에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주가가 뭐 일단 3차 파동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카카오가 오히려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방대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네이버의 이 경쟁 구도에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오늘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혹이라도 주가가 일부 밀림 현상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이제 AI 기업 중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센티멘트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저점에서 고점을 봤을 때는 한 15만 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이미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가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AI와 관련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일부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뭐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지만 단기적인 수급의 흐름에서 본다면 카카오가 좀 더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하기에 조금 더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잘 보셔야겠네요. 밀리면 또 신규로 담고 싶었던 분들은 담아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 수급 차원에서 본다면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오히려 카카오 쪽에 손을 좀 들어주셨는데, 지금 주가 반응이 아직까진 크진 않습니다. 강보합에서 보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신규 진입은 오케이 사인 주셨지만 예전에 그 한 17만 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셨던 예전에 카카오의 명성을 보고 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괴리감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모멘텀을 타고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려서 기대를 좀 해도 될지, 자금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너무 이것을 제가 뭐 확장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4분기에 대한 펀더멘탈도 확인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트래킹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그런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탈적인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죠. 이제는 물타기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구간이 조금 접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샘 올트만과 협업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일부분 좋은 비율로 가져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일단 정권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일부 이제 조금 이제 소멸이 되는 구간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업 부분을 일부 좀 정리를 많이 하면서 지금 되는 사업 부분을 가져가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전술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바꿔도 된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픈 AI든 최근에 나왔던 그 딥시크든 어쨌든 AI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AGI, 그러니까 인간의 뇌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기까지 계속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경쟁이 좀 격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갤럭시랑 챗 GPT 덕분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온디바이스 쪽 국내 기업들 중에는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올랐던 계기가 중국의 이제 딥시크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90% 중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 설계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화웨이의 이 손떨림 방지 이 칩을 매출하고 있는 거의 80%를 중국향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은 온디바이스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돼서 흐름을 이어가면 최근 들어서 보면은 딥시크와 연관된 뭐 GRT라든지 이런 종목들 막 해서 중국계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호재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도 중국 매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같은 경우도 삼성이 원래는 글로벌리 판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위권을 수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비보라든가 화웨이 합산으로 따졌을 때는 중국이 이미 패권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 AI 인텔리전스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삼성도 정말 많은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바꾸러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폴드 25 시즌. 네, 25 시즌도 보고 폴드 6도 봤는데 네. AI 통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것을 제가 몸소 확인을 해서 좀 놀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그런 흐름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발 모멘텀이 조금 더 최근의 흐름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조금 좀 의문점이 많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동훈 아나텍은 좀 틀려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동훈 아나텍이 제주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SOS랩하고 협업을 해서 AI 항만 시장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딥시크하면 이제 중국 쪽 비중이 좀 있는 반도체나 다른 기업들도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GRT가 어제는 막 상한가 가고 개장하고 나서 바로 묶이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피델릭스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하면 대표적인 제주 반도체, 동훈 아나텍 소개해 주셨는데 동훈 아나텍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쪽은 실적 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딥시크랑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한다면 일각에서는 좀 중요하고 어려운 건 오픈 AI 거 쓰고 좀 쉬운 건 중국 거 딥시크 써서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는 분야가 좀 달라지게 된다면 저변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사양 쪽에 있는 재고 수준도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이번에 딥시크가 이런 그 저사양의 고효율로 출시를 했고 그리고 오픈 소스로 이제 오픈했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범용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좀
이 성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제 하드웨어도 그렇고 전반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저는 어느 하나의 점수를 두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세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 역할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하나가 혼자만 독단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 AI든 딥시크든 이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성장이 물리적 AI로 갔을 때 오늘 보니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의 급등은 사실 이제 그 수술용 로봇에 이제 시장을 진출했던 임상 소식 때문에 올랐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 밸류체인의 연결고리가 하나로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첨단 기술의 산업에 대해서 딥시크의 출현은 전체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되게 좋게 보이지만은 어느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성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다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시장, 첨단 기술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고 좀 더 성장하고 있다. 업황의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딥시크까지 점검 좀 해봤고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오픈 AI의 아버지 샘 올트먼 CEO와의 회동 소식에 크래프톤의 주가가 5%대 급등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신작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크게 올렸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는 3월 28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하는 신작 인조이에 대한 신규 기능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CPC 등 게임 내 새로운 기능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2차 전지주는 캐나다에 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국내 업체들이 관세 부과로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영향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팟캐스트에 출연한 빌 게이츠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양자 컴퓨터 기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가 5.01%, 리게티 컴퓨터가 2.28%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느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폭이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현재 7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1.89%, 이제 거의 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500포인트 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행보가 다소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나홀로 매도세를 꽤나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 안에서 물량을 많이 빼냈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장 안에서는 다시 되돌아와주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291억 원, 외국인 투자는 839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뱉어내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많이 사들이면서 지금 지수 방어 그 이상을 넘어서서 지수 상승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1,1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의약품이 지금 1%가 넘어가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그 상승폭을 거의 2%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품은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상승폭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어제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컸던 게 전기전자였는데 오늘장 안에서 거의 다 되돌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부터 전기전자, 운수장비까지 모두 다 2%에서 3%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상승폭 자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지금 5%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코스닥 안에서도 업종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주가 2.3%, 유통이 1.4%, 그리고 금융도 4%를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가 2% 빠지고 있지만 섬유의료가 1%대, 화학이 2.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0.09%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5% 올라가면서 5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코스피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7.8%고요. 어제 낙폭 컸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6.05%, 에코프로가 6.82%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26%,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지금 이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과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는 커머셜 서비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꼽힌 게 바로 카카오 그리고 샘 올트먼의 회동입니다. 일단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오늘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고요. 비공개 개발자 워크숍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대표와도 만나면서 AI 분야의
분야의 협업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현재 AI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업체의 독주에서 AI 비용 하락에 따른 AI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내러티브로 이동하게 만들 것이다 라면서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냈습니다.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0.36%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그동안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지라 오늘 과연 샘 올트먼과 만났을 때 주가 반응도 어떨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1.0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지금 테크놀로지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서 지금 과연 그렇게 된다면은 샘 올트먼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또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1.5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주들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넷마블이 1.03%, NC소프트도 0.8%, 시프트업이 3.85%로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넥슨,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W게임즈 등 펄어비스까지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오늘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섹터 자체가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세라는 키워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 보여줬었죠. 오늘장 안에서도 주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유틸리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지난해 12월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울릉 분지에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망 구조의 예상 매장량은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로 추선이 됐고요.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유망 구조의 이름이 마기상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흥구석유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피도 2,500선 딱 1포인트 앞둔 상황 속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올트만 CEO의 방한 소식 있습니다. 각 기업들과 어떤 협업 소식을 내놓게 될지 오전 장중에 특히 카카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